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영일만 석유 가스전 탐사에서 심층 분석을 맡았던 미국 액트지오사의 설립자가 오늘 방한을 합니다. 일각에서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데 탐사 결과를 직접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사 시추 업체로는 노르웨이 유전 개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첫 소식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포항 석유 가스전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미국 액트지오사.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석유 개발 기업 출신 전문가가 있는 심해 탐사 전문 기업으로 2016년부터 가이아나 볼리비아 등 주요 유전 탐사 계획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해 석유공사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가스 석유 매장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심해 광구 평가 분야 30년 경력 전문가로 미국 퇴적학회장을 지내고 여러 유전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선 회사 규모가 10명 이하로 작아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탐사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해저 개발 그런 기업들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전문 업체예요. 설립자라든지 거기에 구성되는 멤버들이 그런 전문가로 있었기 때문에 탐사 시추는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이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해양 시추 업체 시드릴은 한국과 시추 계약을 맺었다며 규모는 3,200만 달러이고 2024년 12월 시작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시추 작업을 위한 추가 입찰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에 이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의사협회는 오늘 의대 교수 단체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9일부터 집단 휴진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까지 집단휴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오늘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과 연석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정 갈등 3개월여 만에 전공의를 달랠 유화책을 꺼냈습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현장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 기간이 모자라도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수련을 하는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실제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진 미지수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달라진 건 없다며 병원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상당수도 여전히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선의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먼저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본회의 시작부터 파행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내 경선을 거친 오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사선 이하경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각각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대립해왔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는 단독 원구성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국민의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단독 상임위원장 표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의장단 선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국민의힘은 여당목 부의장 후보 결정을 미루고 있고 오늘 본회의도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에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타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22대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된 후 열립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 논란에 대해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자 김정숙 여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 순방 시에 기내식 비용과 비교해보자며 역공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영부인의 단독 순방과 단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은 통상적이었다며 여당의 호화 기내식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상과 수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또 문체부 등에 기내식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식비 내역에 전용기 승무원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비교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여당은 정부 예산 지출 항목에도 없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 일정과 현 정부의 순방비 내역을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포항 영일만 일대 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 대표 오늘 방한을 합니다. 산유국의 꿈을 놓고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부 발표를 놓고 지금 여야의 엇갈린 반응 보였죠?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석유 심해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자, 먼저요. 야당에서 우선 매장 가능성만으로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까지 했어야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저거는 사실 이 부존자원 개발에 관련된 여야 노력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정략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제7광구라는 거 저희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제7광구가 그 당시에는 한국 영역으로 표시가 돼 있다가 원래 그때 이제 대륙분까지는 대한민국의 영역이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광구가 거의 거기에 인접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82년도에 이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은 현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 국제법적
근거지만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에 공표한 거죠. 이거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공표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근거한 겁니다. 네. 저희가 해저 자원 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표하게 돼 있고 해서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지를 운운하고 이런 것들은 야당이 그 대통령 공격하는 수단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소기가 펑펑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한다라는 취지의 성명 하나 안 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 국면 전환용으로 몇 개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산유국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유국이 되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냐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소위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하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핵심적인 쟁점이 최혜병 특검법 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추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 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서규, 뭐 김정숙 그러니까 70대 이상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계속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소위 대통령이 발표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 가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시추를 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예. 만약에 이걸 뚫어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 행위 자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야권이나 국민적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때도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조심을 하는 범위가요. 이게 과학적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탐사를 하는 것은 과학이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위성 사진을 판독하고 그다음에 비중계 사용하고 네네. 뭐 그 탄도파인가요? 이게 탄성파 쏴가지고 돌아오는 거 분석하고 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수치를 갖다가 저희가 좀 늘렸거나 네네. 잘못 전달했으면 그런 취지의 주장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거잖아요.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이 분석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매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추한다라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매장 가능성 있는 매장량 정도가 이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그 수치도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이것이 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70년대 영일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그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시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리탐사 과정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추하다 보니까 시추에 쓴 윤활유가 들어갔던 부분이 나와서 예. 약간의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보고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물리탐사 과학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다 이렇게 해요.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안 나왔을 때 좀 성급한 게 아니냐라고 그때 조금 비판한 것이면 몰라도 이거는 물리탐사 계획을 그대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이 과학적 시추를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물리탐사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묻혔는데 실제 뚫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매장량이 있는지를 또 여러 개 뚫어보고 해가지고 그걸 다 꺼내내는 건데 예.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왜 그럴까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공격의 대상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다 뭐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액트지오에서의 판단 내용만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좀 밀어붙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얘기된 게 거짓말이었었고 또 MB 정부 하에서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수십조 원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예를 들면 그 돈 자체를 회수를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예. 그다음에 최 산자부 2차관 말에 의하면 5번 정도 탐사 시출하겠다는 거예요. 한 네. 번에 1,000억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5천억이 들어가는 그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이나 국민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내용들을 하자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문제 제기한다면 그럼 예를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야권이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논쟁을 하는 거죠.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차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야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시추 물리탐사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분석력에 대해서 나 이해 못하겠으니까 일단 중재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중재라고 하세요 야권에서. 그런 문제 제기는 가능해요. 야, 이거 막읍시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에서도 예. 자원 개발에 대해서 특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거 뭐 고수익 고위험이다라고 그 원래 본질이 그래요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근데 그런 고수익
고위험 이런 자원개발 본질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현재 20%다 뭐 시주 물리 분석한 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중지하자고 민주당이 공식 제안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건의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사례도 있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정치적 공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양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요. 인도 방문 관련 의혹 여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요.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상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던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의혹을 제기한 여당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까지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소위 김정숙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든 또는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내식에 대한 6천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검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소위 김정숙 씨와 관련된 이 내용보다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내용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의도성에 맞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좀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김정숙 여사의 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내식 말씀만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 수행원도 있었고 이게 과연 단독 외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 대상은 이게 단독 외교도 아니다 이런 정치적 평가 이거는 뭐 정치적 공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내식 부분은 6,292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내식이라는 타이틀로 6,292만 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명이 없으면 또는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게 탄핵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해소해야 될 사람은 김정숙 여사님이나 아니면 문체부나 이게 구체적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출이 안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나 그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거둘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김정숙 여사께서 뭐 인도에서 강국기 요청해서 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거 밝혀졌잖아요. 이것도 팩트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대통령께 구두로 뭐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면 실제 문체부 장관이 가게 돼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뒤에 따라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당 관광지가 원래 방문 목적지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팩트는 맞단 말이죠. 이 팩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명이 뒤따라주고 충분히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몰라요. 두 번째는 법적 그 문제 제기는 두 번째잖아요. 이전에 한번 뭐 중앙일보의 모 논설인을 상대로 해서 버킷리스트라는 이걸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이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다라고 취지로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취하를 하셨고 그리고 이게 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통령 재직 기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 운운하시는 거는 더 이상의 이거를 더 파지 마라라는 저희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해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 성실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더티한 뭐 공격이 들어간다 그럼 그때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윤건영 뭐 의원을 비롯해서 좀 친문에서만 반박이 있지 또 친명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윤건영은 국정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나와 있는 건 기내식이 기존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가 더 많다는 내용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이게 청탁금지나 뇌물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극구 반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자체가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된다면 특검하자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 부인이든 마찬가지로 다 특검하자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게 되면 그 원인에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특검은 반대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특검을 갖다 찬성하는데 전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4천만 원 정도의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기내식 문제 관련해서. 예, 그래서 예. 매우 예를 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뒤에 가서 이제 뭐 여야가 계속 내놓은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해서는 그 당내에서도 과연 이게 수사가 더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의원의 주장은 저 기내식 관련된 저 외유 이것만 특검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영 강습이나 그다음에 예. 뭐 따님 문제나 그다음에 부정 채용 이런 문제를 다 특검하자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저 특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네. 기내식적 부분은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저걸 수사를 통해서 뭘 밝혀낼 것은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검찰 수사나 기타 고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특검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잠정 결정하고 이 전대 룰 개정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당원 100% 투표를 이제 바꾸는 거를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민심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전대에 출마할 후보들도 바뀌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당대회 룰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예, 전당대회 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뭐 그 특위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새로운 룰을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 룰로 돌아가는 정도이거나 지금 룰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민심 반영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조정한다.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만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전 전당대회 룰이었던 70대 30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인 100%로 가거나 여기에 대한 선택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룰 변경 과정에서 여론 수렴 방법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특위에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저는 그 하나의 참고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저게 이제 사무처에서 종합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안. 그렇죠. 저는 그거는 반대한다. 그래서 현재 유지할지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의원들의 결정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에서 이제 총선 백서 작업도 막바지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죠. 조정훈 위원장은 면담 요청 거절한 것도 백서에 남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한 전 위원장으로서는 굳이 면담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처음부터 꼬였어요. 백서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백서를 맞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정훈 의원이 이걸 맞게 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게 야, 이거 본인이 당권 출마하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원장 스스로가 당권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서 위원장을 맞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 예. 그렇다면 조정훈 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신뢰할 수가 없겠죠. 예. 신뢰할 수가 없는 위원장이 나와서 면담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의 잘못을 나에게 다 이슬 짓고 하십시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백서 문제가 또 소위 전당대회 이전에 논란이 됐을 때는 예. 어떤 특정한 진영이나 특정한 후보에게 비판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전대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대를 앞에도 한번 하고 백서를 두 회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막힌 것 같은데 그만큼 공신력은 이미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조 위원장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백서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내용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영업 비밀이에요. 이게 공표가 되면은 예. 아니 상대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 공개적으로 자꾸만 추진한다? 네. 자체가 좀 안 맞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의 내용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공개된다고 치면 예.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뭐 갈등 요소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갈등이 조장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 그러면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내 전체 책임이거나 다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에 해당 책임 소재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것인데 네. 이걸 어떻게 다 면담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소모됐으니까 좀 쉬고 있어라. 언젠가는 다시 부를 것이다. 당대표 다시 출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 당신 책임이고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아니 좀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의원의 저 발언은 예.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명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책 상황이 이렇게 조성됐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삼은 명분은 예. 대통령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금 대의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인데 예. 저 부분은 본인이 해석할 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책 상황 변경에 대한 조그만 설명 정도로 예.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원권 강화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갈 수밖에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예. 선거 이전에 출마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실제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그 이후에 이제 이행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문제랑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이미 당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내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정당 민주주의 방향인가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의 또 고민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며칠 새 낮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오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이 본격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광화문 광장에 연결을 해서 이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이 출근길 날씨는 어떤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메시지에 장마가 언급돼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한낮에는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아주 덥진 않지만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은 반팔 등 가벼운 모습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는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도 최고 기온이 대구와 광주는 29도, 경북은 31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낮까지는 전국의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한 편이라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과 충북 내륙 산지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대기 불안정도 겹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강원 내륙 산지와 전남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전남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쯤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주택가나 도심 상가에서 성인 PC방이라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곳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게임기를 변조해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한 곳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PC방이라고 써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PC 모니터에 카지노 슬롯머신과 비슷한 화면이 떠 있고 당첨액까지 표시됩니다. 또 다른 상가 건물에 있는 성인 PC방에 들어가자 컴퓨터 앞에 앉은 이용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역시 화면에는 딴 액수가 표시됩니다. 적발된 불법 게임장들은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주택가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운영됐습니다. 경찰이 한 달간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경기 남부에서만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게임장과 달리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되는 성인 PC방으로 간판을 내건 후 현금 지급기를 비치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해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가면 CCTV를 설치하여 단골 위주로만 운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에서 게임기 1,200여 대와 현금 9,2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도 모두 환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검찰이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 법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2022년 6월 은밀하게 전달만 하고 싶다. 청탁이 아니다.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재차 순수한 목적을 강조합니다. 티타임 후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현충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부탁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 등 주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할 경우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등 차장검사 4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격려 차원의 오찬이었고 수사 관련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명품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리포트에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 보면은 성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오찬도 했고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단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그렇습니까?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그 중앙지검 1차장, 4차장과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은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임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조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임박했다기보다는 이 시기 부분은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김 여사가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신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혐의점이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내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백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뭐 동행을 하거나 어떤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의자로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직 기소 아니면 불기소 이 여부를 전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혐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도 가능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특히나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청탁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탁 유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공개된 이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 아까 보셨습니다만 청탁이 아니라면서 이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정황들, 이 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카오톡 대화에는 일단 청탁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미묘한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최 목사는 그 명품 가방 논란에서도 본인은 청탁 목적은 절대 없었고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을 한 뒤 방치해 사막에 이르게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숨진 아기를 안매장까지 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 씨하고 30대 B 씨가 아동 학대 범죄로 예.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아동 학대 치사죄의 혐의로 지금 아동 학대 치사 혐의와 네. 사체 유기 혐의로 이제 구속 송치를 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4일 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에 또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동두천시 자택에서 이 아기가 숨지자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그 밭에 네. 시신 등을 이렇게 반려동물 관에 넣어서 안매장한 혐의를 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입양도 문제지만 이 아기를 낳은 이 친모 네. 수사 대상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친모에게는 현재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그 아동에 대한 유기를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예.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는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을 하고요. 예. 지금 이 입양 과정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출산을 한 당일에게 이 두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한 사람이 뭐 양육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뭐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온라인에서 아기를 이렇게 거래하는 불법 입양 사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본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우리가 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 그 의무적으로 어떤 예방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 예방 접종을 한 것 기록을 놔두고 나서 이걸 체크리스트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 과거에 어떤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보호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을 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유령 아동이 생긴 것을 막아보겠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떤 불법 입양을 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은 네네. 일단 최대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출생아들에 대해서 병원에 오거나 예. 아니면 출생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출생 신고 이후에는 정부가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박상민 씨요. 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음주운전 이번이 세 번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상민 씨는 199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그런 네.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이 면허 정지 수치가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달 18일에 예. 과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런 상황이 적발이 됐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됐다. 이거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 그 음주 수치에 따라서는 기존보다는 가중처벌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이내에 두 번 2회차가 201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기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모시고 관련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저희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지자체가 그것을 거의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요? 예.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는 단지일수록 그렇죠.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주시느냐 하는 것이 선도지구 지정의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27년에 빠르면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2007년. 예, 얼마 남지 2027년이요? 27년. 예. 통상 재건축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저희들은 선도지구 지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몇 년간의 기간이 그냥 다 단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키 패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6,000호에서 39,000호가 이제 재건축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그렇다 이주 문제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뭐 이주 단지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보관이 있는지 또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걱정해야 될 지적이신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주 단지라는 개념으로 저희 접근했었는데 이주 단지라 그러면 아파트 유형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주를 하셔야 될 분들이 다양한 그 요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좀 더 넓은 집, 나는 좀 좁은 집, 또 위치도 또 다른데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다. 특정 단지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인 이주 대책이라는 개념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활권이 있고요. 우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또 어느 정도의 평형 또 어떤 유형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각 신도시별로 생활권이 있는데 그 생활권 내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필요하면 민간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인허가 같은 것을 좀 촉진시킨다든지 또 필요하면 공공에서 일정한 규모의 개발을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전세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되면 예.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사례가 과천이라든지 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필요하면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입니다. 이 문제도 살짝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먼저 구제해주고 후에 정부가 이를 변제받게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비난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야당 안의 문제점은 뭐고 또 정부의 대책안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부 안은 피해를 당한 주택에 결국 경매로 넘어갈 건 아닙니까? 그렇죠. 경매로 갈 때 LH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그 주택을 경락을 받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피해 보신 분이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과정에서 경매 시작가하고 경락가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평균 한 70%, 요즘 되는 것들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락이 되기 때문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좀 기대 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경매 차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실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안 받는 방식으로 혹은 금방 나가겠다 그러면 남은 그 경매 차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정부가 내놓은 안이고요. 야당안은 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평가를 해서 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보상을 하는 형태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걸 또 보상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지출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구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리를 해보면 정부 안에 일단 주거 안정의 방점을 좀 찍는 것 같다라는. 주거 안정 플러스 경매 과정이 생기는 게 그 피해 집에서 생기는 이익을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의 다른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어떤 네. 반응인지 여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의 안에 대해서 선호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뭐 유명 시민단체와 피해자 대표들의 일부가 내놓은 성명서가 있는데요. 야당 안과 정부 안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부 안에 대해서 타당할 것 같아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네. 따져봐야 되니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과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잘 협의를 하면 가능하면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건 기대를 해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이 통과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뭐 설득안을 갖고 계시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피해자 단체가 이야기한 선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할 터인데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두 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분양 시장도 어렵고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젊은 층 결국 빌라로 몰리게 되는 실정이고 전세 사기 피해 구제도 좋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좀 국토부에서 마련된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안전 전세 앱이라는 그 앱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롱텀으로 보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제도, 민간이 시행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신장과 관련해서는 항상 관심이 높죠. 지금까지 관련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도 총선에서 여권의 과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야권이 크게 약진하면서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3번 연속 신임을 받은 건 역사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तीसरे कार्यकाल में देश बड़े फैसलों का एक नया अध्याय लिखेगा. 그러나 400석을 꿈꾸던 모디 총리의 보수 여권 연합은 현지 시간 새벽 3시 기준 지난 총선보다 60석 넘게 줄었고 전체 543석 중 293석을 건져 간신히 과반을 넘겼습니다. 야권 정치연합의 의석이 100석 넘게 급증하면서 모디 총리 향후 지도력에 타격이 적잖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he country has unanimously and clearly stated we do not want Mr. Narendra Modi and Mr. Amit Shah to be involved in the running of this country. 모디 총리 10년 집권 기간 동안 인도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배 넘게 치솟았고 무슬림 등 비힌두계 탄압이 비판을 받으며 상당수 지지자가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모디 총리는 전자와 반도체, 방위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6주에 걸쳐 유권자 6억 4,200만 명이 투표한 인도 총선 최종 결과는 오늘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홍매화가 아름답게 핀 이곳은 서울의 창덕궁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 정명식은 고궁이나 문화재를 보관하는 일을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정명식 사진가의 본업은 국가유산청 보건정비과의 주무관으로 고궁이나 고건축 문화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했지만 한옥을 짓는 대목수가 된 이후에도 취미로 찍던 사진을 일과 함께 계속하면서 전국의 사찰과 불교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궁과 조선시대 건축물을 다니며 복원하는 정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촬영한 사진들로 최근에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진들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장면인 건가요? 네, 사진 기자들이 국가유산청 촬영 허가를 받아도 고궁의 지붕을 올라가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가는 고궁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미세한 변화까지도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사진 작업도 전통 문화재를 지키는 일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겠죠.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은 껍질에 붙은 수염, 즉 까끌하기가 있는 종자를 뿌리는 시기인데요. 보리는 망종 전에 배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시기에 보리를 수확해야 하고 또 보리 수확이 끝나야 모내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망종이 먹는 음식은 보리, 매실, 감자, 오미자 등이 있는데요. 보리는 열을 없애고 설사를 멈추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더위를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곡식이었습니다. 매실은 여름철 잦은 배앓이로 고생하거나 더위로 식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좋고 식중독과 장염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망종 절기가 되면 온도는 상승하고 비는 자주 오는데요. 오늘 절기 망종답게 강원도와 충북, 일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30도,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31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강원과 전남,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